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0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 내용은 하기 전에 먼저 서브노트를 먼저 보고 갑시다. 1번 해설해 보시면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 그래가지고 일반기업회계 이제 17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서에서도 약간 배우긴 했는데 일단 봅시다. 정부 보조금을 하기 전에 해설에 보면 용어 정의에 보면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산 관련 보조금은 뭐냐?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사거나 뭐 건설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일차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정부 보조금. 그 나라에서 돈을 줄 때 어떤 자산을 사라 하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수 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뭐 위치나 그 자산의 취득 기간이나 보유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어떤 자산을 살려고 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 즉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정부 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기록하지 말아라,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 두 번째, 보조금을 수취할 것.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조건인 뭐 위치, 뭐 취득 기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돈 받고 지킬 것 같으면 인식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련 보조금을 받았을 때의 표시 방법, 수익 관련 보조금을 받았을 때의 표시 방법. 이미 자산 관련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세무 2급 본서를 배우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자, 자산 관련 보조금을 받으면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간단하게 써보면 자산 관련 자산 관련 보조금을 받았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1,000원. 그럼 이거를 이름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쓰고 이름은 정부 보조금이지만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은 이 자산의 차감 항목에 바로 바짝 밑에 붙어서 빼버려. 그래가지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기계장치 뭐 5,000원짜리.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돈이 나가겠죠. 보통 예금에서 5,000원이 나가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정부 보조금이 생기는데 이때 이 정부 보조금은 이름은 똑같지만 이자산 밑에 차감 항목으로 마치 감가상각 누계획처럼 이자산 밑에 차감 항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자산에 감가상각비가 생기죠. 감가상각비 뭐 한 1,000원 이렇게 나오면 감가상각 누계획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내역 연수 동안 이 정부 보조금을 조금씩 없애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뭐 5년이라고 치면 한 200원 정도.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즉 감가상각비가 8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건 실기에서 본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덜 상각되고 남은 게 있으면 이 자산을 처분할 때 다 사라져라 이런 얘기예요. 즉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처음에 받으면 그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항목의 차감 항목으로 그 자산을 취득하면 그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서로 상계를 해요. 그러다가 남아있으면 처분할 때 나머지를 다 정리한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서에서 배우자는 수익 관련 보조금인데 이 수익 관련 보조금을 받으면 단기에 손익으로 반영해라. 그 다음에 다만 수익 관련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받은 이 수익 관련 보조금은 뭐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라. 쉽게 말하면 미리 받은 돈처럼 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설명이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봐볼게요. 기준서에 좀 더 밑에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뺐으니까.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얘는 이렇게 자세히 쭉 봤죠.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라는데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보면 첫 번째가 이래요. 대응하는 비용이 없다. 비용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대응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잘못했대.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 사례만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응하는 비용이 없더래요. 대응하는 비용이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제 대응하는 비용도 없으면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냥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으라는 얘기지. 나라로부터 돈을 받으면 영업수익.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 이렇게 하시래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을 잘 봐요. 사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무연탄을 채굴하는 회사, 즉 연탄을 채굴하는 회사예요. 연탄을 채굴해서 연탄을 채굴하는 데 들어간 돈 여기다가 내가 약간의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보니까 연탄값이 너무 비싼 거야. 서민들이 연탄을 쓰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연탄을 채굴하는데 들어간 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이익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싸게 팔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 대신 돈을 주겠다는 거지, 나라에서. 예? 즉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영업수익 잡으라는 거야. 근데 연탄 판 것처럼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매출 잡으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사례는 버스 회사. 버스 회사가 자기 버스를 운영해서 버스 요금을 받을 때는 자기 원가에다 이익을 붙일 텐데 그럼 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지니까 나라에서 버스 요금을 제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차액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야, 보상을. 이게 뭐야?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버스 매출처럼 이 돈을 받으면 매출로 처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 받으면 통장에 돈 들어오면 보통 예금하고 매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기의 본 매출처럼. 무연탄 파는 회사는 무슨 매출이라고 잡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매출로. 버스 회사는 버스 매출로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벤처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데 그냥 나라에서 돈을 주어보는 거야. 자, 대응하는 비용이 없고 영업활동 관련 없는 거잖아. 기술 개발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때 나라한테 돈을 받으면 여기가 영업외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외 수익. 이해되셨죠? 수익 관련 보조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 수익으로. 자, 그 다음에 사례가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다. 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원재료가 있다. 원료를 우리나라 것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 그럼 외국에서 사들여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저거를 저가로 사올 수 있는 원재료를 여기서 외국에서 사지 말고 우리나라 걸 사라. 그러면 내가 여기와 여기에 벌어진 차이만큼을 보조금을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비용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거니까 수익으로 잡지 말고 거기에 따른 원가를 줄이라는 얘기야. 특정 비용과 상계시켜라. 즉 원재료의 구입 원가를 늘렸다면 돈 받은 만큼 그 원가를 줄여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큰 틀은 이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1번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수 있다면 인식한다? 하지 않는다 그랬죠. 첫 번째 문단에 보조금을 수취할 것, 그리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수적인 조건을 준수할 것, 이게 돼 있어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이란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것을 말하고 수익 관련 보조금을 받으면 단기 손익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복잡하고 여기까지 묻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산 관련 보조금은 저쪽에 설명한 거죠.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은 자산의 차감 항목, 그 다음엔 취득한 자산의 차감 항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나중에 내답할 때 정리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은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액과 상계하고 남은 정부 보조금 잔액을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2번.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합니다. 맞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맞습니다.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20% 이상이 아니라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합니다. 틀렸네요. 해외 사업 한산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맞습니다. 문제 3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맞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틀렸죠.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고요.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와 목적이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자산 처분 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겠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맞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처리하고 그 증가된 금액만큼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4번.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때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5번. 다음 분류 항목 중에서 기업이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닌 것.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익잉여금이네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자본잉여금, 손해나는 것들은 자본조정 항목에 들어있고 자본금은 주주와의 증자나 감자했을 때 증가 감소하겠네요. 문제 6번. 회사는 생산 능력이 100단위인 생산 설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때마다 생산 설비를 추가로 임차합니다. 생산 설비 한 대당 임차료가 50만 원인데 그래프가 맞는 거. 이 생산 한 대가 100단위 만들 수 있대잖아요. 100단위를 만드는데 50만 원이 들고 생산량이 줄어서 200단위까지 올라가려면 하나를 더 구해야 되니까 10만 원 들고 300단위까지 가려면 15만 원 들고 이렇게 계단 원가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죠. 7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가장 적절한 업종은 뭐겠어요? 정유업이 되겠네요. 8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고 실제 작업시간이 5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 원 과소라면 실제는 얼마냐? 제정간접비 실제 예정 배부율이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니까 실제 작업시간이 500시간이래요. 500시간이고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 10,000원.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액이 500만 원이었겠죠. 이게 예정 배부액인데 과소하게 배부했대. 100만 원을 적게 배부했으니까 이걸 더한 게 실제 배부액이겠죠. 600만 원. 실제 배부가 아니라 실제 발생액이겠죠. 그 다음에 19번. 기초 제공품 수량을 구하시래요. 기초 제공품 수량. 기초 제품, 기초 단기 착수 수량, 기초 제공품의 수량을 알 수가 없고 일단 기초 제공품의 수량에다가 단기에 새로 착수를 했겠죠. 단기에 착수한 게 이걸 물어보니까 착수를 몇 개 했냐? 800개 했다. 그러면 이제 다 못 만들어지고 나온 게 기말 제공품 수량이겠죠. 기말은 없더래. 그러면 요만큼이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겠죠.
이걸 모르니까 이제 얘도 모르는 거고 거기다가 기초 제품 수량이 있고 여기다 기초 제품의 수량을 더하고 그럼 이제 팔려 나갈 수 있는 물건들인데 열심히 여기서 팔았겠죠. 판매 수량, 매출 수량 1000개. 일단 남아있는 게 기말 제품 수량이겠죠. 50개가 남았더래. 자,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걸 해가지고 기말이 이렇게 남았더라. 잠깐만 복잡하다. 자,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걸 더해서 요걸 뺀 게 50개니까 이걸 이리 해서 더하고 빼고 하면 기말 완성 수량은 950개네요. 950개, 1050개, 1000개 빼니까 50개 안 팔리고 남은 거니까. 이걸 알아냈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더해야 800개다 900개 되겠느냐? 150개가 기초 제공품 수량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손품 회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공손품은 불합격품이죠. 공손품의 의미는 재작업이 불가능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이것도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단 놔두고. 공손품의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전인 경우에 공손품 원가를 모두 완성품에만 부담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기말 제공품이 여기서 떨어졌을 텐데 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공선 검사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전에 이거 완성도가 50%면 40%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공선이 나오면 이 원가는 얘와 얘를 같이 나눠 가져야지. 모두 완성품에만 이쪽 넘쳐서 얘 다 되기 전에 하면 얘한테만 가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요.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게 맞고 정산 원가 공선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렸는데 1번은 이제 제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공손품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인데 재작업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다시 원재를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재작업해서 팔 수 있는 게 공손품인데 불합격품은 맞지만 재작업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 생각하는 것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1번 볼게요. 부가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것들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과세입니다. 영리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 임대. 주택의 임대는 크기 상관없이 다 면세입니다. 수돗물 면세.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잘못된 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이후에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예요. 상품권 받고 물건 줄 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의 공급. 이걸 일단 놔두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확실히 틀렸는데 이번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또 뭐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출제하는 의도를 보면 외상으로 팔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물건을 팔고 뭐 당장 돈 받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재화를 인도하는 때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하게 된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거는 4번이 있기 때문에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 자, 단기에 사업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매업이야. 도매업은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임대료 합계액이 3천만 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간이과세자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다만 뭐 제조업, 도매, 광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특정한 업종은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의류 매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아니죠. 이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가 되는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4,800이고 부가세가 별도면 이걸 합치면 공급 대가 기준이니까 4,8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설해 보시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다만 국가에서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겠다. 그래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증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를 낸다. 그러면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